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평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자 꽃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무서워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인생은 사형 선고 3일 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15년 전 평양의 한 5성급 호텔 지하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2009년 가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화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고 평양의 외화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권력과 돈이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날 밤 평양 5성급 호텔 지하에 있는 콜라텍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외국 손님들도 있었고 평양에서 돈 좀 쓴다는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조용히 걸어다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꽃뱀이라고 불리던 그녀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크게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큰 분 오셨대. 조심해. 잠시 후 콜라텍 입구 쪽에서 2명의 보위부 수행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그의 주변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북한 3대 갑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역회사 이름으로 개인 자금을 움직였고 외화벌이 기관 뒤에 숨은 개인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조차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국가보다 먼저 돈을 가진 사람. 그날 밤 그 남자와 여자 꽃뱀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사형 선고로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여자 꽃뱀이 되었는지, 왜 북한 최고 갑부와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형 3일 전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여자 꽃뱀의 본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우리는 그녀를 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북한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는 1974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선희에게는 언니 1명과 남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네 남매 중 둘째였던 선희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1980년대 북한은 아직 배급이 제대로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네 집은 늘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만으로는 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몰래 옥수수떡을 만들어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선희는 7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선희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물건이 더 잘 팔리는지. 선희는 어린 나이였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떡을 팔 때 선희는 옆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급한지,
누가 흥정을 할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선이야, 너는 장사꾼 눈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북한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이가 16살이던 1990년,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기둥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떡을 팔아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선인의 집은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북한에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선인은 17살에 처음으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선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변경 도시조차 북한보다 훨씬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넘쳤고 옷도 화려했고 시장도 활기찼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선인은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배우고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은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인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동생 중 막내가 굶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선인은 그때 2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날랐습니다. 옷, 신발, 화장품, 약, 심지어 쌀까지. 국경을 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보위부에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선인은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국경 경비대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담배를 주고 술을 대접하고 때로는 돈을 주면서 안전하게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인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결국 집행하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살 수 있었고 관계를 맺지 못하면 죽었습니다. 선인은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1999년 선인은 청진 장마당에서 작은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파는 좌판이었습니다. 선인은 그곳에서 단순히 물건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누가 돈이 필요한지, 누가 중국 물건을 찾는지, 누가 외화를 바꾸고 싶어 하는지. 선인은 점점 연결자가 되어갔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연결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하고 중국에 가고 싶은 사람과 브로커를 연결했습니다. 그녀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인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물건을 샀는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선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신중했고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2003년 선인은 29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그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평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북한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양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평양 거주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고 평양 거주증을 받으려면 출신 성분이 좋아야 했습니다. 선인의 집안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선희는 청진 장마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평양 출신이었고 평양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장으로 청진에 왔다가 선희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선희에게 반했습니다. 선희의 영리함과 조용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선희에게 청혼했습니다. 선희는 고민했습니다. 사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선희야, 평양에 가거라. 거기 가면 더 큰 세상이 있을 거다. 어머니의 조언이었습니다. 선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03년 여름, 선희는 평양으로 이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착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평양에서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장마당은 청진과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위험했습니다. 평양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외교관, 무역회사 간부, 외화벌이 기관 사람들. 그들은 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화를 쓸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양 통일거리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산 화장품과 옷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나왔습니다. 선희는 외화가 필요한 사람과 외화를 바꿔주는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중국 물건이 필요한 사람과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희는 평양 상류층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쯤 선희는 평양의 한 5성급 호텔 지하 콜라텍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평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외국 손님들, 고위 간부들, 무역회사 사장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선희는 그곳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듣고, 기억하고, 필요할 때 연결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희를 꽃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꽃뱀처럼 빠르고 조용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선희는 이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고 신뢰했고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2009년 가을, 평양 5성급 호텔 지하 콜라텍에서 선희와 북한 3대 갑부 중 한 명이 처음 만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선희는 평소처럼 콜라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찾을 수도 있었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몸짓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위부 수행원 2명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그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콜라텍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선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오래 보지도 않았고 너무 빨리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시간 동안 예의를 표했습니다. 남자는 선희를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 선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콜라텍 매니저를 통해서였습니다. 큰 분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선희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큰 분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곧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지정된 장소로 갔습니다. 평양의 한 식당 개인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희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는 선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꽃뱀이라는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소문에 들으니 당신은 입이 무겁다던데 사실이요? 저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희에게 간단한 일을 맡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편의상 김 사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사장은 북한 3대 갑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한 무역회사의 고문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자금을 수십억 원 규모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1960년대생으로 젊었을 때 중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고 중국 인맥이 넓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를 위해 외화를 벌었지만 점점 개인 자금을 따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 사장은 북한 최고 갑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평양에는 비밀 금고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고 동시에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언제든지 보위부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외화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허락 없이 개인이 외화를 축적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사장은 사람을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의를 발견했습니다. 선의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절대 헛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녀는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했고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녀는 이미 평양 상류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넷째,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여자는 권력 구조의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김 사장은 선의를 시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만 맡겼습니다. 물건을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사람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고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의가 김 사장을 위해 한 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환전 창구 연결. 김 사장은 외화를 북한 돈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북한 돈을 외화로 바꿔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환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환전상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선의는 평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환전상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사장이 필요할 때마다 환전상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거래는 항상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둘째, 신뢰할 만한 인물 소개. 김 사장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 물건을 보낼 사람, 평양에서 물건을 받을 사람, 돈을 관리할 사람. 선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김 사장에게 소개했습니다. 선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누가 믿을 만한지, 누가 입이 무거운지, 누가 돈 때문에 배신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개한 사람들은 대부분 김 사장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셋째, 메시지 전달. 김 사장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위 간부의 가족, 외국 무역 파트너, 비밀거래 상대방들. 선의는 이들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자. 물건이 도착했다. 거래는 취소되었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민감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얼마의 돈이 어디로 이동했다는 정보, 누가 누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경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선의는 이 모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가을부터 2011년 초까지 약 1년 반 동안 선의는 김 사장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선의를 점점 더 중요한 일에 투입했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은 선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리한 사람이요. 그리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로 했소. 선의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북한에서
큰 사람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받는다는 것은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된다는 뜻이었고, 더 많은 비밀을 안다는 것은 더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의 일을 하면서 선의도 돈을 벌었습니다. 수수료로 받은 돈은 선의의 한 달 생활비보다 많았습니다. 선의는 그 돈으로 어머니에게 송금했고, 남동생의 장사 미천을 대주었고, 자신도 평양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의는 점점 더 깊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놓았는지, 평양의 어느 고위 간부가 김 사장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어떤 무역 거래가 실제로는 개인 돈 세탁이었는지, 선의는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노트에 적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2011년 초 북한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권력 승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항상 권력 투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견제했고, 때로는 제거했습니다. 외화벌이 기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는지, 누가 개인 돈을 빼돌렸는지 서로 감시하고 고발했습니다. 김 사장도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를 줄였고, 거래를 축소했고, 돈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은 선의를 불렀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별장이었습니다. 선의는 그곳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김 사장은 선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불안하오. 나도 조심해야 하고 당신도 조심해야 하오. 예, 알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한 것 아무도 모르는 게 좋소. 만약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그저 심부름만 했다고 말하시오. 자세한 건 모른다고 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소? 선의는 놀랐습니다. 김 사장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입을 지킬 줄 압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선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불안했습니다. 김 사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큰 사람의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2011년 봄, 평양에서는 한 무역회사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는 김 사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외화벌이 기관이었습니다. 보위부는 그 회사가 개인 외화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환전상, 중개인, 브로커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선의와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의는 긴장했습니다. 만약 보위부가 그 사람들을 신문하면 자신의 이름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나오면 김 사장과의 관계도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선의는 김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사장은 침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처리하겠소. 김 사장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보위부 내부에 있는 그의 사람들을 통해 조사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몇몇 관계자들에게는 돈을 주어 입을 막았고 증거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2011년 여름, 선의에게 처음으로 보위부 연락이 왔습니다. 동무, 보위부에서 확인할 게 있으니 한번 나와 주시오. 선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중구역 보위부로 오시오. 선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김 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보위부 소환을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선희는 보위부로 갔습니다. 조사관은 선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동무는 평양 통일거리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들었소. 맞소? 예, 맞습니다. 환전도 한다고 들었는데 맞소? 아닙니다. 저는 환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환전상을 소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환전상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요? 몇 명 압니다. 조사관은 몇 가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선희가 아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선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조사관은 김 사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 손님들도 상대했느냐고 물었고 선희는 가끔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선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가을, 김 사장이 속한 무역회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위부가 아니라 당 조직 지도부였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사의 명목은 외화관리부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김 사장을 제거하려는 세력과 김 사장을 보호하려는 세력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사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권력 투쟁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사람은 살아남고 작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 중 몇 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작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2011년 10월 어느 날 선희에게 다시 보위부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선희 동무, 우리와 함께 가야겠소. 선희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선희는 보위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달랐고 질문의 톤이 달랐습니다. 선희 동무, 당신은 김 사장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압니다. 어떤 관계요? 저는 그분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떤 심부름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보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김 사장을 위해 환전을 연결했소? 예. 얼마나 자주?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소. 조사관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선희가 연결한 환전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관련자 이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선희가 연결한 환전상들 중 누군가가 보위부의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김 사장이 개인 외화를 빼돌리는 것을 도왔소. 이것은 중대한 범죄요. 선희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 돈이 개인 돈인지 국가 돈인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처럼 영리한 사람이 몰랐다고요? 조사관은 비웃었습니다. 조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선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위부 구류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선희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사장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모든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선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2011년 11월 선희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짧은 절차였습니다. 판사는 선희에게 죄목을 읽어주었습니다. 선희 동무는 반국가적 외화 유출 행위에 가담했고 개인의 불법 외화 축적을 도왔으며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반혁명 범죄입니다. 선희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사형 집행일은 3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특별한 경우 사형이 매우 빠르게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의 경우 더욱 그랬습니다. 선희는 다시 구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 72시간.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선희는 김 사장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깊이 들어갔을까? 왜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형 선고 다음 날, 선희에게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선희를 만났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요? 왜 이렇게 된 거요?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선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남편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탈출할 방법은 없소. 뇌물을 주면 안 되겠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정치범에게는 뇌물도 소용없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선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사형 집행 전날이었고 모레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간수가 선희의 방으로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선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기회가 있을 거요.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당신은 빠져나가시오. 하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하오. 시간이 많지 않소. 선희는 놀라서 간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부탁했소. 그리고 나도 당신이 억울하다는 걸 아오. 큰 놈들은 살고 작은 놈들만 죽는 게 이 나라요. 어서 준비하시오. 나중에 선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간수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간수는 자신도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형 집행 이틀 전 새벽 4시, 선희는 구류장 독방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문을 열어준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함정은 아닐까? 탈출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모레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독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수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5분 안에 건물을 빠져나가야 하오. 선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간수는 선희를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위부 건물 뒤쪽에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었지만 그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골목이 나오. 그 골목을 따라 북쪽으로 가시오. 10분 정도 가면 큰 길이 나올 거요. 거기서 당신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희는 간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새벽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골목을 따라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선희는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낡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시오. 선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즉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평양에 있을 수 없소. 중국으로 가야 하오. 내가 브로커를 연결해 놨소. 당신은요? 나는 여기 남겠소. 내가 함께 가면 더 의심받을 거요. 나는 당신이 탈출한 걸 몰랐다고 할 거요. 선희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살아남으시오. 그게 당신이 할 일이오. 남편은 선희를 평양 외곽의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선희를 차에 태우고 북중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브로커는 뇌물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변에 도착했습니다. 11월 말이었기 때문에 강이 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얼음이 아직 완전히 얼지 않았으니 조심해서 건너야 하오. 선희는 밤중에 강을 건넜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북한이었고 앞으로 가면 중국이었습니다. 30분 후 선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희를 연변 지역의 한 조선족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몇 달 숨어 지내시오. 북한에서 수배령이 내려올 거요. 그게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선희는 그 집에서 약 4개월을 보냈습니다.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선희는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집주인은 60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선희에게 친절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중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으로 가려면 제3국을 거쳐야 해요. 할머니는 선희에게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평양에서 선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협력해서 탈북자들을 찾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3국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동남아시아요. 라오스나 태국 같은 곳. 거기 가면 한국 대사관이 도와줘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제3국까지 가려면 브로커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선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도망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기로 하고 2012년 3월 선희는 조선족 할머니의 소개로 중국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신분증은 빌린 것을 사용했습니다. 조선족 여자의 신분증이었습니다. 나이는 실제보다 5살 적게 나와 있었습니다. 선희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2,0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35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방세와 생활비로 나갔고 나머지 절반을 모았습니다. 선희는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고 아파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약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직 브로커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선희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일도 했습니다. 조선족 집들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희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선희처럼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을 모았고 어떤 사람은 3년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조급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고 중국에서도 언제 걸릴지 몰랐습니다. 2012년 9월, 선희는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브로커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브로커를 만나러 갔습니다. 브로커는 40대 중국 남자였습니다. 제3국까지 데려다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요. 너무 비쌉니다. 제가 가진 돈은 150만 원밖에 없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안 돼요.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하오. 선희는 절망했습니다. 150만 원을 모으는데도 1년이 걸렸는데 300만 원을 모으려면 또 1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소. 당신이 먼저 가고 나중에 한국에 도착해서 돈을 갚는 거요. 한국에 가면 정착금을 받지 않소. 그걸로 갚으면 돼요.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빚을 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10%요. 선희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국까지 가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는 브로커에게 150만 원을 주었습니다. 계약금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일주일 후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무너졌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선희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해야죠. 할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다시 모으면 되죠. 아가씨는 젊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선희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선희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5월, 선희는 다시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족 할머니가 소개해준 신뢰할 만한 브로커를 통했습니다. 그 브로커는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선희는 브로커 일행과 함께 중국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며칠을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브로커가 국경 경비대에게 뇌물을 줬지만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다른 탈북자 3명과 함께 밤중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산길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약 4시간을 걸었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았을 때 선희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라오스에서 브로커는 선희 일행을 한 집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기다리시오. 내가 태국 쪽 브로커와 연결해서 다음 구간을 준비할 거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희와 다른 탈북자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또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라오스 말도 몰랐고 돈도 없었습니다. 2달째,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움직이기로. 선희는 다른 탈북자들과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요? 돈도 없고 길도 모르는데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선의의 제안이었습니다. 넷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밤중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도로까지 걸어갔고 거기서 버스를 탔습니다. 돈이 없어서 버스 기사에게 사정했습니다. 다행히 기사가 측은히 여겨서 태워주었습니다. 비엔티안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선의 일행을 맞아주었습니다. 탈북자분들이시군요. 일단 들어오세요. 선의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의 말은 달랐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태국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한국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럼 태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직접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태국에 도착하시면 경찰서로 가세요. 거기서 난민 신청을 하시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선의는 다시 막막했습니다. 태국까지 가려면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사관을 나온 선의는 비엔티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선의는 식당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태국으로 가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식당 주인은 50대 한국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선의의 사정을 듣고 동정했습니다. 일단 일해보세요.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드릴게요. 선의는 라오스에서 3개월을 더 일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홀서빙과 설거지를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태국까지 가는 버스비 정도는 모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선의는 라오스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은 각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선의는 버스를 타고 국경 도시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국경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정식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불법 입국이었지만 검문소 직원에게 작은 뇌물을 주고 통과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선의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려고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선의는 멈춰 섰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수용소에서 6개월, 1년씩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긴 시간을 갇혀서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태국에서 조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안정적으로 한국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선의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콕 시내로 향했습니다. 선의는 방콕의 한 작은 여관에 방을 얻었습니다. 하루 200바트, 한국 돈으로 약 7,000원이었습니다. 싼 곳이었지만 선의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빨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의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어를 못했지만 중국어는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방콕에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선의는 차이나타운에서 한 마사지샵을 발견했습니다. 입구에 중국어로 직원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의는 들어가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은 50대 중국계 태국 여자였습니다. 마사지 할 줄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인은 선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신분증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여행 중에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은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럼 급여는 적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 300바트. 괜찮아요? 선의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만 원. 너무 적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선의는 그날부터 마사지샵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와 빨래, 수건 정리, 손님 안내 같은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만 쉬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선의는 참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샵에는 남자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선의에게 불쾌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마사지 해줄 수 있어요? 특별한 마사지요. 선의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선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 마세요. 손님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주인은 선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선의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일해야 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의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2주가 지나고 선의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300바트씩 14일, 총 4,200바트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4만 원. 여기서 숙박비를 빼면 6만 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선의는 절망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한국 가는 비용을 모으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사지샵의 다른 직원이 선의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는 너무 적게 줘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식당이요. 한국 식당이나 중국 식당에서 일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선의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선의는 마사지샵을 그만두고 방콕의 한 한국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60대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선의를 보자마자 탈북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선의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가려고요? 예,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하루 500바트 줄게요. 밥도 주고요. 대신 열심히 일해야 해요. 선의는 감사했습니다. 500바트면 마사지샵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선의는 주방에서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주인도 친절했고 일도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선의에게 이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하는 중에 뒤에서 다가와서 어깨를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가까이 서 있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외롭겠네요. 태국에서 혼자. 선의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선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의 씨, 당신 힘들죠?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주인이 선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선의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 마세요.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나한테 잘하면 돈도 더 줄 수 있고 한국 가는 것도 도와줄 수 있어요. 선의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일만 하고 싶습니다.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선의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날 밤 선의는 여관방에서 울었습니다. 분하고 화가 나고 무력했습니다. 왜 나는 어디를 가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하지만 울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의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선의는 중국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주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40대 중국 여자였고 직원들도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선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면 하루 600바트 줄게요. 선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선의는 마침내 5만 바트를 모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80만 원. 한국으로 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이민국 수용소에서 기다리는 데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경찰서로 가자고. 선희는 마침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난민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태국 경찰은 선희를 이민국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째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1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희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서류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좁은 방에 10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참았습니다. 이제 한국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이민국 직원이 선희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정보와 북한 측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본명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름과 출생 연도를 말해주세요. 선희는 고민했습니다. 본명을 밝히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명을 말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희는 본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일부 말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탈출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이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희는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선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평양에서의 생활, 김 사장과의 만남, 사형 선고, 그리고 탈출. 선희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김 사장의 일을 기피했을까? 왜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라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서는 법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큰 사람은 살고 작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보다 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더 위험했습니다. 선희는 수용소에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장사를 하다가 뇌물을 주지 않아서 감옥에 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남자는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다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법이라는 것을. 드디어 선희에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선희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신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으로 가는 과정은 선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태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을 경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베트남을 거쳐야 합니까? 이민국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적 문제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은 보통 제3국을 한 번 더 거쳐서 가게 됩니다. 선희는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희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베트남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육로로 베트남 국경까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는 이틀 동안 달렸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을 넘고 캄보디아를 가로질러 마침내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또다시 서류 확인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선희는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한 선희와 다른 탈북자들은 한 임시 수용시설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수용시설은 태국 수용소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방은 더 좁았고 화장실은 더 더러웠고
음식은 거의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선의와 다른 탈북자 20명은 큰 방 하나에 함께 지냈습니다. 바닥에서 잤고 사생활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탈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선의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3주째 되는 날, 시설 관리자가 선의를 불렀습니다. 당신, 한국 가고 싶어요? 예, 물론입니다. 그럼 일 좀 해야겠어요. 여기 공짜로 먹고 자는 거 아니에요. 선의는 당황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들었는데 왜 일을 해야 한다는 걸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의류 공장에서 일하면 돼요.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돼요. 4월, 선의는 호치민 외곽의 한 의류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수백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의는 재봉 라인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의는 재봉을 할 줄 몰랐습니다. 감독관이 화를 냈습니다. 못하면 배워야죠. 빨리 배우세요. 선의는 옆 사람을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렸고 실이 자꾸 엉켰습니다. 감독관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빨리, 더 빨리. 선의는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약속했던 8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없었습니다. 수용시설 비용으로 충당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선의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선의는 다른 탈북자 여성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선의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으로 언제 가는지 물어봐야 해요. 선의가 대표로 시설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한국으로 갑니까? 벌써 1달 반이 지났습니다. 관리자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류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선의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서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걸까? 의류 공장에는 남자 감독관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선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독관은 30대 후반 베트남 남자였습니다. 그는 선의가 일하는 라인을 자주 지나다니며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감독관이 선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일 잘 못하네요. 내가 특별히 가르쳐 줄까요? 선의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선의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뒤에서 가까이 다가와서 숨소리를 내거나 불필요하게 몸을 접촉했습니다. 선의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항의하면 보복당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감독관이 선의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재료 좀 가져와요. 선의는 의심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창고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독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 한국 가고 싶죠? 예.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관리자한테 말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선의는 긴장했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요구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나한테 잘해줘요. 감독관이 선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나쁜 일 아니에요.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감독관이 선의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의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선의는 창고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감독관은 뒤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의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숨을 고르며 떨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을. 선의는 북한에서
중국에서, 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어디를 가도 이런 남자들을 만나야 할까? 왜 자신은 계속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할까? 그날 저녁, 선희는 다른 탈북자 여성들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여기 남자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참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한국 가는 게 답이에요. 선희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희는 그 감독관을 피했습니다. 그가 다가오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혼자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감독관도 더 이상 노골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나가면서 선희를 쳐다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월 중순, 의류 공장 일이 끝났습니다. 공장 측에서 탈북자들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다시 수용시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관리자는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한국 식당이에요. 거기서 일하면 돈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선희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시설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5월 말, 선희는 호치민시 중심가의 한 한국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50대 한국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탈북자시구나. 힘들었겠어요. 예,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일해요. 한 달 후면 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선희는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친절했고 밥도 잘 챙겨줬습니다. 한 달 동안 선희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희 씨, 한국행 비행기표가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출발해요.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선희는 한 탈북자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여성도 선희처럼 오랜 시간 도망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한국에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젊은 여성이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 곳에서요. 언니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돈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죽을 뻔했어요. 왜요? 북한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보다 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더 먼저 죽어요. 저는 알면 안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젊은 여성은 선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큰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맞아요. 바뀌죠. 하지만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 경우에는 사형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트남 공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살아나셨잖아요. 네, 살아났어요. 운이 좋았어요. 아니, 제 남편이 저를 살려줬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 죽었을 거예요. 선희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평양에서 무사한 걸까? 혹시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선희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함께 도망치지 못한 것이,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언니, 한국 가서 남편분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연락하면 남편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저는 평생 연락하지 못할 거예요. 젊은 여성은 숙연해졌습니다. 선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떠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겪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태국에서, 그리고 여기 베트남에서도요. 무슨 일이요?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를 이용하려는 남자들이 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고 이용하려고 해요. 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여러 번요. 태국에서도, 여기서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젊은 여성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버틴 거예요.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베트남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5나라를 지나왔구나. 북한, 중국, 라오스,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이제 6번째 나라, 한국으로 가는구나. 2년 7개월이 걸렸구나. 브로커에게 2번 속았고, 여러 나라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남자들의 괴롭힘도 견뎠고, 때로는 굶주렸고, 때로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구나.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으로 걸어갈 때 선희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 게 맞을까?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입국장에는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희와 다른 탈북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11월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 2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5나라를 거쳐서 수없이 속고당하고 돈을 벌고 또 벌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선희와 다른 탈북자들은 버스에 태워져서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선희는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법, 한국의 경제 시스템, 한국어 표현, 한국의 문화, 취업 준비 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선희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유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선희는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보위부가 지켜보고 있고, 인민반장이 감시하고 있고, 이웃이 고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선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무엇을 말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선희는 하나원 안을 걸어 다닐 때도 주변을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누가 자신을 의심하는지 확인하려는 습관이었습니다. 하나원 상담사가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편하게 지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희는 대답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북한에서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하나원에서 선희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선희를 면담했습니다. 언제 북한을 떠났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선희는 대부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숨겼습니다. 바로 김 사장과의 관계였습니다. 선희는 장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탈북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추가 질문을 했지만 선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선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 그가 하던 말, 그와 만났던 장소들, 그를 통해 알게 된 비밀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던 날, 구류장에서 떨던 밤, 도망치면서 느꼈던 공포.
선희는 그것들을 잊고 싶었습니다. 6월, 선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으로 약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선희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선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희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연결해준 직업 소개소를 통해 몇 군데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40이었고 한국에서의 경력이 없었고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 달 동안 10군데 이상 면접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선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착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식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할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선희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선희는 그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선희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선희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선희의 성실함에 만족했습니다. 선희 씨, 일 잘하시네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선희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하고 비밀을 말하면 고발당하고 가까워지면 위험해졌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계속 일했고 돈을 모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선희는 다른 탈북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선희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선희는 그 돈으로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2017년 선희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43이었지만 배우고 싶었습니다. 선희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집도 전세 5천만 원짜리 이사한 투룸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서 계약했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집을 꾸몄습니다. 간단한 가구를 사고 화분을 놓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선희는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잘 살고 있을까? 재혼했을까? 아니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선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방법도 없었습니다. 선희는 지난 8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경험한 것들, 북한 상류층의 실체, 권력과 돈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야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이야기를 모를 거야. 북한에서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되는지, 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는지. 며칠을 고민한 후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선희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탈북자 증언을 수집하는 단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월, 선희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어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희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선희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시는 이야기는 북한 인권 기록을 위해 사용됩니다. 선희 씨가 원하시면 익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직 북한에 제 가족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선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깊은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로, 장마당에서의 일, 그리고 5성급 호텔 지하 콜라텍에서 북한 3대 갑부 중 한 명을 만난 이야기. 인터뷰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북한에도 그런 개인 갑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역회사 간부나 외화벌이 기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돈을 수십억 원 규모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습니까? 외화벌이를 하면서 국가 돈과 개인 돈을 섞어서 빼돌립니다. 중국에 개인 계좌를 만들고 평양에는 비밀 금고를 운영합니다.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선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갑부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인터뷰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인터뷰어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중요한 증언입니다. 북한 권력층의 비리와 개인 부의 축적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은 많지 않습니다. 선희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북한에서 알게 되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인터뷰어는 선희의 걱정을 알아차린 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희 씨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구체적인 지역이나 시기도 조금씩 바꿔서 발표하겠습니다. 선희는 안도했습니다. 2023년 봄, 선희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선희의 남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화 너머로 단체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남편분이 2015년에 중국으로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한국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분은 2021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선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왔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했을까요? 남편분이 선희 씨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희 씨가 본명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선희 씨에게 전할 말을 남기셨습니다. 관계자는 선희에게 남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희,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쉽지만 당신이 자유로운 곳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나도 자유를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희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희는 자책했습니다. 왜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찾지 않았을까? 선희는 남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작은 비석에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비석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 와서. 당신이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당신이 한국에 왔다는 것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선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당신이 간수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사형당했을 거예요. 당신이 브로커를 연결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탈출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희는 남편에게 자신의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증언 활동. 여보,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북한에서 겪은 일, 큰 사람들의 비밀, 그리고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되는지. 당신도 제가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남편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현재, 선희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후 선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자유를 위해 북한을 떠났듯이 선희도 진실을 위해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희는 이제 북한 인권 단체의 증언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학생들을 만나서 북한의 실상을 알립니다. 물론 여전히 얼굴은 가립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선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선희가 알고 있는 비밀들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창가에 앉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